30대 직장인인데 돈 번 지는 꽤 됐는데 통장에 100만 원도 없어요. 그리고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신용카드 연체돼요. 뭐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그분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의식이 없다. 병원 가면 다들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 아픈 게 어찌 보면 일상적인 일일 수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님이시죠. 김현우 소장님 모시고 소비와 저축, 또 자산 형성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3주 정도, 촬영이 3주 정도 됐는데 사실 작심삼일이 이제 다 끝났고, 네. 그렇지만 사실 첫 달에 어떤 그 세팅이 사실 1년을 좌우한다. 거의 그래요. 저는 사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네. 그리고 이쯤 돼서 이제 무너지면 포기합니다. 그리고 보스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새해가 두 번 있잖아요. 네. 1월 1일과 그다음에 음력 1월 1일. 그렇죠. 약간 풀어져요. 다음 달 보면 이제 음력 1월 1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 2월 셋째 주까지는 조금 풀어지자 하고 다시 하는데 될 리가. 설날 하나 더 남았다. 네. 저 때부터 정신 차린다 하는 네. 그 시기에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선은 그래서 이제 뭐 소비나 저축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 현 상태부터 한번 진단을 하고 갈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30대들이 이제 보통 사회초년생들 해서 뭐 직장도 많이 없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진짜 통장에 뭐 100만 원도 없다는 분들도 많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사실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 저런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분이라고 하면 그런 분들이 제 영상을 봤으면 좋겠는데 네. 알고리즘상. 자, 안 이분 나오죠. 그런 분들은 아예 그 알고리즘에 재테크나 돈과 관련된 건 없습니다. 이템, 핫템, 핫템. 베스트 5 거의 이런 거밖에 없죠 지금. 그거 뭐야? 두바이 뭐? 두쫑쿠. 두쫑쿠 어디 가서 파냐 이런 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소비에 집중돼 있어요. 모든 관심사가. 소비에. 모든 관심사가 소비에 집중돼 있는데 그게 과거엔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용 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때는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돈을 모아야 되고 그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지 다른 필요한 무언가가 생겼다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가격대가 다양합니다. 네. 뭐 TV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브라운관 TV 이게 20인치냐 25인치냐 그거에 따라서 다른 거지 어디 뭐 샤오미에서 만들었어요 럭키금성에서 만들었어요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맘만 먹으면 나 집에 저런 물건 갖고 싶어 라는 마음을 먹은 순간 심지어 돈이 없어도 그 돈을 신용으로 끌어당기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다양한 제품들 안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환경적으로 보자면 돈을 쓰기가 너무 좋은 그 유혹들이 너무 많은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어. 다이어트를 하는데 진짜 옆에서 계속 그냥 막 먹방만 하는 사람들만 돌아다니면 진짜 유혹이 흔들릴 수 있고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흡연자면 진짜 끊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 환경에서 돈을 적어도 모으고 싶다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조차도 없다. 그러니 결국은 결과로 나오는 거죠. 30대 직장인인데 돈 번 지는 꽤 됐는데 통장에 100만 원도 없어요. 그리고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신용카드 연체돼요. 뭐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그분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의식이 없다. 병원 가면 다들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 아픈 게 어찌 보면 일상적인 일일 수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 특히 이제 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인터넷에서도 유튜브 같은 알고리즘이 돌지만 네. 현실 세계에서도 일종의 알고리즘이 도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 다 같이 그냥 쓰니까. 다시 써요. 그러니까 제 지인도 이제는 다 정신 차렸지만 한 20대 때는 뭐 옷 사고 이게 이런 막 액세서리에 엄청 빠져가지고. 그럼 나도 생각이 없다가도 네. 언젠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직장인이 되어서 만났어요. 근데 그건 뭐냐? 좋은 브랜드 옷을 입고 네. 나도 사볼까? 야, 제일 그러니까. 정도의 월급은 나도 사지 되지 않을까? 이게 기준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사서 이걸 하고 하니까 주변에서 조금 좋게 봐주더라. 그 맛에 더 가는 거야.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또 옷 코디도 해주고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한 10년 살고 돈이 하나도 안 남은 거야. 돈은 하나도 없고 이제 옷장만 남은 거야. 근데 옷은 또 이제 시대가 지나면 다 이제 헐값이 되니까 네. 그제서 이제 정신 차리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약간 사회적인 어떤 그 마케팅이나 뭐 SNS 이런 어떤 구조적 문제도 있고 좀 심하다.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니 우리는 돈을 모으려는 생각이 적어도 있기는 하다면 네. 일을 훨씬 더 악물어야 된다. 내가 뭐 쓰는 것도 없는데 돈이 안 모여. 그런 착각은 하지 마셔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쓰고 있다. 남이 쓰는 거 아니다. 네. 그러면 그 소비를 보통은 이제 못 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암 환자처럼 초기가 있고 막 중기 말기가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줄일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카드 쓰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돌려막기 뭐 이제 막 리볼빙 하면서 나중에는 그냥 생활비도 못 내는 수준까지 막 가잖아요. 네. 그거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된 거는 진짜 차라리 나아요. 그러면 정신 차릴 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야 이렇게 썼는데 막 리볼빙 하고 나는 자산보다 빚이 더 많고 뭐 이거 회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리볼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어? 여기까지 가면 진짜 이건 진짜 아파서 병원 간 거니까 그러면 치료의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근근하게 살고 있는 분들은 진짜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네. 이게 관성이에요. 처음에 잘못 시작한 겁니다. 200을 벌 때, 그러니까 벌지 않을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대학생 때 우리가 부모님한테 받는 용돈, 알바에서 조금 버는 돈 외에는 없으니까 한 달에 50만 원으로도 살거든요. 하긴 그러네. 충분히 살아요. 네. 그러다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50으로도 나는 살았으니까 150은 저축해야지.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고 200을 버니까 이제는 200을 쓸 수 있겠네? 여기서 첫 발을 잘못 내딛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200을 다 쓰지 않아도 100만 원만 써도 내가 50 쓰던 사람이니까 100만 원만 써도 굉장히 풍요로워요. 그러면 문제가 나머지 100만 원 정도 저축을 하고 이 100을 쓰면서 소득이 늘어나면 100이 120이 되고 150이 되고 180이 되고 그러다 결혼하고 애 낳으면 저축하던 이 100마저도 깨져버립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 발을 잘못 내딛는 분들이 문제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으면 못 태어나온다. 그리고 그 소비들을 못 줄이는 이유를 물어보면 다들 합리적인 명확한 이유가 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되고요. 네. 저는 그게 그냥 핑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핑계가 많아요. 핑계 없는 소비는 없죠. 없죠. 네. 근데 다 핑계예요. 뭐 이거는 이래서 필요. 그럼 돈 모을 생각이 없으시네요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수기 있어야 돼요. 왜? 없어도 물 끓여 먹으면 돼요.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귀찮고. 귀찮고. 아. 그래도 이거는 생명과 이거 그럼 딴 걸 포기하거나 다른 데 가서 뭘 안 사 먹거나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건 해야 되고 저런 결국 그게 돈 모으기 싫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하고 계속 타협을 하면서 난 살 빼야 되는데 운동 가기는 싫어. 너무 추워. 이거는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과거 대비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나의 이 소비 기준이랄까요? 네. 아니면 어떤 생활 수준을 높게 잡는 것도 있을까요? 높게 잡는데 그걸 본인이 인지를 못해요. 결코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안 써. 그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들이 그런 거거든요. 저는 담배도 안 피는데요. 저는 술도 안 먹는데요. 저는 뭐 네일도 안 하는데요. 그런데 돈이 안 모여요. 그거 안 하는 대신 이만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모이는 건데. 그거를 꼭 그런 핑계, 합리적인 이유 나름의 그런 걸 찾는데 안 됩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공감되는 게 이제 신용 사회가 되면서 더 약간 이렇게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엄마한테 딱 그 용돈 뭐 30 받고 네. 뭐 알바 30 받아서 60으로 살던 친구들은 뭐 카드도 못 만들고 하니까 그쵸. 어떻게든 60으로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뭐 200을 벌면 갑자기 신용카드를 만들게 되고 그럼 여기는 이제 어찌 보면 한 달에 한 400, 500도 쓸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잘 갚으면 또 이게 막 한도도 막 늘려주고. 한도도 늘려주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미래의 소득을 막 당겼어요. 네. 그럼 최소한 신용카드는 없애야 될까? 이게 지금 이게 어찌 보면 원흉인가요? 근데 얘도 신용카드도 잘 쓰면 네. 사실 신용 점수라는 게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는 꼭 필요하잖아요. 네. 신용 점수를 올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 신용카드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적정하게 쓰고 제 날짜에 잘 갚은 이력이 쭉 쌓이면 신용 점수가 착착착착 올라가는 건데 문제는 적정하게 써야 되는데 적정하게 쓰지 못하는 자기 통제력이 절제력이 떨어지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초년생들이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신용카드는 만들지 마시되 꼭 만들어야 되겠다. 나는 굳건한 의지가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들더라도 그걸 어디에만 써야 되느냐를 정해놔야 돼요. 그걸 어디에 써야 돼? 대중교통비. 이거는 뭐 우리가 버스 요금을 과소비할 수는 없잖아요. 네. 환승할 때 안 찍기? 뭐 이런 거 아니면 못하니까 대중교통 요금, 뭐 휴대폰 요금 이런 진짜 고정적인 지출 그런 거에만 쓰거나 아니면 진짜 점심값 먹을 때만 긁을 거야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녁 6시 이후로는 나는 신용카드는 안 써. 이러면 이게 갑자기 뭐 유흥비로 쓴다거나 네. 이런 그냥 즉흥적인 소비는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라도 해놓고 고정적인 지출만 그렇게 쓰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그게 자기 절제가 잘 된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마트 가서 장 볼 때도 신용카드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처음부터 이제 아무런 지출 통제나 이런 게 안 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만들어가지고 특히 그거 있죠. 이거는 커피 살 때 무슨 할인 요거는 뭐 살 때 적립 뭐 포인트 적립 같은 거. 네, 막 카드 4-5개씩 갖고 다니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카드 포인트 모아서 포인트로 집 산 사람 없습니다. 그 아무리 부자도 그거는 돈을 아끼는 게 절대 아니다.
겁니다. 포인트 그거 모을 바에는 그냥 한번 배달 음식 안 시켜 안 먹으면 쓰면- 그게 포인트 몇만 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다. 의미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잘 하던 사람들도 담배 금연하다가 다 피는 사람이랑 마음이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잘 참다가 뭔가 계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무슨 뭐 신제품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뭐 갖고 싶은 무언가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갑자기 뭐 콘서트를 뭐 10년 만에 안 쓸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돈이 딱 막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탁 봉인해제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같기도 한데 그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신용카드는 고정 지출에만 쓰고 그다음에 용돈은 꼭 정해 놓으셔라. 네. 돈을 쓰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스크루지 영감도 아니고 쓰긴 쓰세요. 그게 어떤 거냐? 밥 먹고 나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 우리가 그래 커피 한 잔 참아도 돈 아낄 수는 있지만 이러면서 막 삶의 질이 떨어지고 우리 회사 문화가 점심 먹으면 꼭 티타임 가지는 문화야. 각자 마시고 싶은 차로. 그러면 그때마다 나는 막 한우 혼자 타먹고 남들은 막 어디 스타벅스 가가지고 뭐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음료 마시는데 혼자 그럼 이상하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의 어떤 질을 올리기 위한 품위 유지를 위한 비용을 써야 된다. 혹은 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돈을 써야 된다라면 이거 용돈으로 빼두시고 정해놓고 써라. 네. 정해놓고 예를 들어 뭐 일주일에 나는 10만 원만 용돈을 쓸 거야. 그러면 체크카드에 딱 일주일에 10만 원, 한 달에 40만 원 요거 넣어놓고 그걸로만 쓰세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와서 아까 얘기한 뭐 그런 커피 마셔야 돼. 아니면 저녁에 치킨 먹어야 돼. 그럼 그럴 때는 요 용돈으로. 그 주 단위로 내가 이걸 얼마 썼는지 10만 원 쓰기로 했는데 일요일 밤에 딱 보니까 뭐 한 15만 원 썼어요. 절제 못해서. 네. 그러면 이번 주에는 5만 원 쓰려고 노력해야죠. 치킨 먹으면 안 되죠. 그땐 커피 마셔도 안 되고 그런 노력만이라도 하고 그렇게 노력해서 한 달에 돈을 아꼈다. 그럼 그걸로 또 지출하지 마시고 비상금 통장에 혹은 저는 예전에 그걸로 주식 샀거든요. 막 엔비디아 진짜 네. 얼마 때려 한 20달러, 30달러 이럴 때 샀어요. 음. 그럴 때 몇 주 사모은 게 나중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렇게 모인 돈, 평상시에 쓰려고 빼놓은 돈이 모인 요 비상금은 그냥 우리가 진짜 비상시에 써야 될 경조사나 아프거나 써야 될 비상금하고 다른 돈입니다. 치킨값 아끼는 거. 그러니까 네. 플렉스해도 되는 돈. 앞서 말씀하신 나 이거 저거 지르고 싶어. 저 옷은 진짜 사고 싶어. 와 저런 거 진짜 갖고 싶어 하는 게 있다면 그 평상시 아낀 걸로 사셔라. 그 돈이 없다면 나는 살 자격이 없다. 살아갈 자격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 물건을 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용돈이라는 한도를 정해놓고 용돈도 나름 매달 어떻게든 저축을 하는 거죠. 그렇죠. 따로 빼놓는 거예요. 그럼 바쁘면 바쁜 대로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바빠서 용돈 못 썼죠. 그럼 용돈 굳었네. 네. 요거 세이브. 그 돈이 진짜 바쁘면 한 달에 뭐 한 20만 원도 안 쓸 적도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로 주식 코카콜라 안 오를 것 같죠? 여러분 그것도 한 4, 5년 모으죠? 코카콜라도 많이 오릅니다. 네. 그런 주식들 안 망할 것 같은 주식들 짜불짜불 사놓고 그게 100단위 1000단위가 딱 넘어가면 그런 기분 있잖아요. 여름에 더운데 삿포로 가서 우동이나 말아먹을까 하는 뭐 그런 상상. 왜? 나 치킨값 아낀 게 이만큼 쌓여있으니까. 그러네. 근데 그런 미친 짓을 하지는 않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그래 내가 한턱 쏠게 하면서 막 후배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고깃집에서 마음껏 먹어 하는 그런 상상. 그런 여유는 생긴다라는 거. 맞아요. 사실 그 용돈이라는 개념 안에서 거기서도 추가 저축을 해가지고 미리 또 예비비를 만들어 놓으면 네. 그걸로 한 번씩 사면 되는데 그죠. 항상 사람들은 이제 먼저 사고 그걸 이제 어디서? 무이자 할부로 갚으려고 메우려고. 하는 생각들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할부나 렌탈 뭐 이런 거 리스 이런 건 안 해야 되겠죠. 진짜 최악의 소비. 그러니까 할부, 렌탈, 리스 그거는 합리화하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게 무이자인데요. 그러면 제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구매하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 10달을 내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거 여윳돈으로 은행에다 넣어놓는 게 낫지 않아요? 이자도 받고 이건 무이자로 하고. 그래서 수익을 올려봐야 그거 몇 퍼센트 안 돼요. 뭐 100만 원에 몇십만 원을 버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할부가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소비의 관성을 만들어 버립니다. 네. 매달 10만 원씩 그렇게 할부를 끊어놓으면 그 할부가 끝나는 순간 야 이제부터 10만 원 저축 더 해야지 하는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만큼 어차피 냈던 돈 또 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초년생들이 차 바꾸는 주기나 휴대폰을 바꾸는 주기를 보면 할부가 끝날 때 바꿔요. 할부 우리 휴대폰 할부도 막 한 달에 막 10만 원씩 요금제 그렇죠. 내고 있어요. 그러다가 할부 끝났어. 요금이 4만 원이 됐네. 그러면 이제 아이폰 16이 나왔다고 이거 쓰던 요금 그대로 10만 원씩 또 내면 36개월 내면은 기기가 구닥다리가 새 걸로 바뀌어요. 차피 내던 돈이니까라고 합리화시켜요. 아반떼 타고 있다가 할부 50만 원 내고 끝났어요. 이 아반떼 팔고 선수금 밀어넣고 또 50만 원 내면 차가 소나타로 바뀌네. 나 이제 사원대에 비해서 지금 대리로 승진했으니까 월급도 한 20만 원 30만 원 늘었으니까 할부 50이 아니라 60 하면 소나타가 아니라 그랜저로 바뀌네. 이 생각하거든요. 네. 그 소비에 고정비 관성을 붙인다. 이게 할부의 무서운 거다. 그래서 돈이 진짜 여유가 있어요. 집을 사려고 하는데 5억짜리 집인데 5억 현금이 다 있어. 그럴 때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5억을 굴리는 게 유리하지만 그거 짧은 기간 무슨 뭐 무이자 할부 3개월 돈 있는 걸로
굴리고 3개월은 무이자로 뽑고 이걸로 무슨 수익을 내거나 할 수는 없다. 할부 자체를 하지 마셔라. 그러면 이제 가장 큰 건 그거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면 모르겠는데 네. 한번 들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사면 저게 해소가 되는데 안 사면 그리고 나는 뭐 아까 말한 예비비를 한 6개월을 모아야지 저걸 살 수 있어. 그럼 6개월 동안 이제 계속 모으는 동안 아른아른하거든요. 아른아른. 아른아른하고 6개월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고 싶다면 사세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사고 싶은 물건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시들해집니다. 네. 안 사길 잘했네 하는 경우들 많고 그때쯤 가면 굳이 새 물건이 아니라 남들이 쓰던 거 당근에서 사도 충분히 그 효용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원칙은 돈이 없으면 안 사야 되고 필요한 게 있다면 모아서 사야 되는데 이 신용이라는 이 시스템이 워낙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모으려면 없으면 안 쓰는 게 정상이다. 미래 소득을 땡겨와가지고 미래의 나를 괴롭히지 마셔라. 소비 중에 필수인 거는 많지 않죠. 대부분 그냥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갖다 맞춰요. 네. 그거를 가격에 갖다 맞춰요. 그러니까 싸니까 사놓고 필요해서 샀다고 본인 스스로 세뇌를 해요.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일주일 이내에 구매한 물건 중에 진짜 필요해서 산 거는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진짜 지금 10만 원 정도가 있다면 꼭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 떠올려 보세요. 딱히 그렇게 없거든요. 있으면 진작에 샀죠. 그런데 싼 거를 보는 순간 필요를 갖다 맞추는 거. 그게 비근한 예로 마트 같은 데 가면 뭐 1+1 하는 만두 네. 그런 생각하거든요. 1+1? 사두면 언젠가 먹겠지. 그래 있으면 좋아. 근데 그게 필요해서 그럼 그 만두를 샀냐? 사두면 좋기는 해요. 아니 그럴 거면은 저기 어디 식자재 마트 가가지고 사세요. 막 1kg짜리 10개로 묶음 이런 게 훨씬 쌉니다. 언젠간 먹겠지. 근데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면서 1+1은 왜?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필요해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싸니까 그 필요를 갖다 맞추고 있다. 네. 그걸 한 발짝 물러나서 남 지적하듯이 한번 지적을 해보셔라. 그러면 내가 필요해서 물건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요즘에 저는 제가 경험한 건데 그 리뷰 막 해주는 분들 있어요. 막 비교 리뷰 막 이런 것들. 뭐 쿠팡에서 막 소소한 것들, 막 무슨 뭐 물티슈 꽉 이런 거 비교해주는 막 이런 분들도 막 있거든요. 우연하게 그냥 이게 여행 가다 한번 봤는데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5만 원 이하 필수템 뭐 이런 게 막 쫙 알고리즘 막 도배하기 시작해요. 근데 옆에 쿠팡이 막 붙으니까 나도 모르게 장바구니 담아가지고 딱 누르려고 보니까 한 2-30을 또 담아버렸어. 그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그럼 필요해가지고 그 물건들을 그거 찾은 건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네,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괜찮아 보이니까 원래는 없어도 되는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데. 필수템 5만 원이야. 필수템이 세상에 어딨냐고. 그러니까 있으면 좋지만 있으면 좋아. 없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산다. 제가 그 경험이 있습니다. 어디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 잡담을 나눌 그런 코너가 있어가지고 네. 잡담을 나누다가 꼭 필요한데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편해지지만 없어도 약간 불편한 물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샤워 부스 보면 샤워 부스가 이 욕조가 있잖아요. 네. 화장실에 욕조가 있고 샤워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앞에는 저희가 집이 거울이 없어요. 음. 그리고 거울이 없으니까 면도를 샤워하다가 하려면 거울이 있는 세면대 쪽으로 그래, 이렇게 불편하죠. 이렇게 빼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한편으론 여기에 부착하는 거울이 있으면 참 좋겠다,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아침마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 편함을 하고자 내가 편하려고 여기에 다이소 가더라도 1,000원, 2,000원 써야 돼. 그냥 아침에 이렇게 살짝 불편하면 되는 걸.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PD가 듣고 나중에 제 생일 때인가 언젠가 그걸 선물해 준 거예요. 네. 기억해뒀다가 너무 유용하고 너무 고맙고 진짜 와 지금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네. 있으면 편하긴 한데 없어도 되는 물건들은 남들한테 어필을 하세요. 정말 난 이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럼 선물 받아도 기분 좋습니다. 차라리 선물을 받았네. 싼 거라도 기분 정말 좋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필수 소비만 네, 필수 소비만. 해도 된다. 그러면 결국에 그렇게 하면 당장은 내가 지금 뭔가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떨어지죠. 소비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그럼 그거를 뭔가로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될 텐데 네. 그게 일종의 뭐 어떤 투자라든지 뭐 이런 걸까요? 그렇죠. 투자라든가 스스로가 정해놓은 그 어떤 기준들 있잖아요. 그게 100만 원을 모아서 1000만 원을 모아서 하는 그 숫자적인 부분도 있지만 나와의 어떤 약속을 지켜가고 있다라는 거, 습관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도 스스로 칭찬을 해줄 필요는 있어요. 일주일에 10만 원 용돈 쓰기라는 게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신경 쓸 게 꽤 많거든요. 많죠. 꽤 많아요. 수요일쯤 됐는데 한 6만 원 썼네? 주말이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나 스스로 어떤 절제를 하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마치 하기 싫은 달리기를 하고 끝내놓고 그래도 개운하다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이제 중간중간 그 달성하는 것에 대한 성취감도 느껴보시고 그 스스로에게 그냥 고생했다 그런 칭찬도 해주시고 그게 쌓이면 습관이 되니까 커피값 1,000원, 2,000원 아껴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강남 집 사요 하지만 그게 습관이 모여서 허투루 나가는 지출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당장의 티도 안 나요.
그냥 한 1년, 2년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나라는 모습을 만든다. 나의 소비관과 돈에 대한 가치관을 만든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꾸준하게 길게 보셔라. 또 이제 연초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커피값 하루에 뭐 5천 원 아껴가지고 이거 뭐 얼마 돼요라고 하시지 마시고 이걸 1년 모아서 뭐 예를 들어 1년 뒤에 100만 원 만들어서 그걸로 나를 위한 선물하기 네. 뭐 이런 정도의 그냥 약간의 목표를 잡으라는 거죠. 네. 미션을 잡아라. 그런 거 미션 잡아놓고 그리고 나를 위한 선물도 너무 추상적으로 잡지 마세요.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뭐 단어 특별한 자체가 무언가를 하나 네, 해라. 특별한 무언가. 저는 그 돈 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우리가 야 저때 저 주식을 샀더라면 야 우리 은값 요즘에 엄청 네.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 보니까 187% 상승을 했는데 그때 은을 샀더라면 뭐 이런 거. 근데 지금 사기는 너무 고점 같은 주식 어떤 투자 대상이 있잖아요. 내 돈을 들어가기는 대단히 아까운데 그냥 없어도 될 돈 이런 게 생긴다면 한 번쯤 찔러보고 싶은 그런 거 없어도 될 돈은 평생 안 오거든요. 그냥 치킨값 아낀 거 그렇게 1년 동안 짜불짜불 모아가지고 50만 원 아꼈어요. 그런 거는 코인 선물을 하든 진짜 와 이건 정말 투기에 가까운 투자를 하든 그런 돈을 묻어놓으셔라. 그런 투자를 해보는 건 좋지만 이것도 추상적으로 나를 위한 그것도 선물에서 괜찮겠네요. 네. 뭐 그러지는 소비를 또 이어지는 거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다고 보죠. 무언가 좀 목표가 필요하긴 하다. 네. 미션을 만들어서 그래야 좀 달성하는 맛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현우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돈을 아끼는 것만 가지고는 인생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죠. 다들 어떻게든 이제 투자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투기에 가까운 것들도 하기 마련인데 가장 좋은 게 어쨌든 세금을 절세하는 거. 그러니까 낼 돈 안 내는 거야말로 확실한 재테크죠. 맞아요. 그게 진짜 말씀하신 진짜 확실한 재테크거든요. 네. 사실 꼭 나가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우리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꼭 나가야 되는 돈이 대중교통비예요. 네. 근데 대중교통비를 안 낼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확실한 재테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같은 이유가 금융상품이나 어딘가 투자를 하는데 내야 될 세금과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아끼는 게 그런 좋은 거죠. 것 중에 하나가 뭐 최근에 이제 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네. 해외 주식 리턴한 돈에 대한 그 양도세 면제, 리턴 계좌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 이게 방송에 나갈 때쯤에 어떤 내용의 발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준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 네. 1월 말 정도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지금 나온 거 보면 구체적인 게 전혀 없고 이건 어떻게 저건 어떻게 라고 했을 때 답도 조금 애매하고 이제 보도자료들이 나오잖아요. 뭐 기자들도 궁금해가지고 정부에 추가적인 질문을 했을 때 이럴 바에 왜 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일단 해외 주식 리턴 계좌, 리쇼링 뭐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라고 해가지고 해외 주식을 하고 있다가 요 해외 주식 있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요 리턴 계좌에 집어넣고 RIA라는 리아 요 계좌에다 집어넣고 이 해외 주식을 판 돈으로 국내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현금을 보유하거나 그 대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무언가를 국내 원화로 사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양도 차익을 일정 부분 면제를 해주겠다. 결국은 그거잖아요. 야, 네가 갖고 있는 달러 자산 있으면 그거를 좀 팔아라. 시장에 공급을 해라. 환율을 좀 안정시키는 목적에서 내놓은 대책인데 애매한 게 그겁니다. 얼마의 양도 차익을 공제를 해줄 거냐. 처음에 나왔던 12월 24일인가 23일 날 깜짝 발표가 됐는데 거기 보면 매도 금액 기준 예를 들어서 매도 금액 기준 뭐 5천만 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내가 미국 주식을 5천만 원 팔았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이 얼마가 될지는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매도 금액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 유불리를 따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기준도 안 세워졌고 그럼 일단 판 돈으로 뭘 사야 되냐?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 그것도 예였어요. 근데 우리가 투자라는 게 수익을 어느 정도 봤을 때도 손절 그렇죠. 익절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들을 다 잡아야 되는 게 투자인데 1년 동안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족쇄는 사실 투자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제한 요소입니다. 근데 국내 주식을 1년 동안 갖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세금 아낀 게 얼마가 될지도 일단 따져봐야 되고 해외 주식 팔아서 그 세금 아낀 부분하고 국내 주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을 때의 리스크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이 시점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점점 지나가고 있다가 야 국내 주식 내가 갖고 있는 게 반토막 났어. 여기서 세금 아낀 것보다 여기 손해가 더 크네. 지금이라도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아야 되네. 그럼 팔면 이거 세금 혜택 받은 것도 토해내야 되거든요. 네. 손해가 따블이 됩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국내 주식을 살 것이냐. 그렇더니 한 발 물러난 게 그러면 국내 채권이나 뭐 ETF나 현금도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나오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제약이 걸리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세금을 진짜 실제로 아낄 수 있느냐. 차라리 요만큼 세금 아낄 거면 그냥 안 하고 마는 게 더 좋은지 아닌지는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판단을 해볼 텐데 지금 수준으로서는 그거 왜 갖고 있어라는 왜 해야 돼라는 느낌이 크다.
그러니까 뭐 미국 양도세 뭐 한 20% 정도 되니까 네. 뭐 예를 들어 뭐 양도세가 한 1,000만 원 나온다.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여기 와서 1년을 운영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감면해 주겠다는 이제 단순한 논리이긴 한데 그렇죠. 세부 디테일이 없고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의무 보유 기간이라는 개념.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고 팔고 하지만 출금만 하지 않는 거는 저는 네. 괜찮다고 봅니다. 그치. 그렇게라도 해줘야죠. 네. 그래야지, 그러면 한번, 요런 것들은 그래도 크게 떨어질 만한 주식은 아니니까 한번 보유하고 있어볼까? 네. 할 만한데, 주식을 1년 동안.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들어가서 한 3개월 굴리다가 현금으로 바꿔서 뭐 채권 굴리다가 뭐 이렇게 해봐야겠다고 하면은 뭐 할 수도 있을 것 그럴 수 같기는 있어요. 해요. 근데 저거를 네. 꼭 쥐고 있어야지. 매도는 금지. 그게 아마 매도 금지 아이디어가 그거에서 나온 거예요. 팔고 혹시 해외 주식 또 사면 또 어쩔까? 갈까봐. 그럴까봐 그런 것 같은데. 그래 말씀하신 대로 그 계좌 안에서 돈이 도는 거는 뭐 그건 괜찮을 허용을 것 하게끔 해줘야죠. 아마 이제 요거는 이제 선 발표 후 이제 디테일 네. 작업들을 이런 하고 지적이 있기 나오면 때문에 그러네? 야, 요거 좀 다듬어라. 네. 이럴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발표할까요? 막 해가지고 우선 빵 터트린 것 같긴 네. 합니다. 근데 급하니까. 급해요. 어쨌든 그러면 아직 혜택이 만약에 안 나온다면 아직 뭐 얘기할 건 없지만 그 정확해졌다고 치고 그러면은 큰 틀에서는 해외 주식에서 양도세 나오는 것들을 좀 팔아가지고 어차피 세금 낼 거 네. 한국에 들어온다. 요게 작동은 할 거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서 본 게 해외 주식 중에 10% 정도만 팔더라도 네. 이 외환 시장에 공급되는 달러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뭐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 10%라는 근거는 그냥 요 정도만 팔아줬어도 참 좋겠다. 마치 그거요. 인도 사람들한테 물건을 파는데 100원씩만 사줬어도 나는 떼부자가 될 텐데 참 좋겠다. 네. 절반만 팔아도 얼마나 부자가 될까라는 희망이 섞인 거고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는 1번 세금도 걱정이긴 하지만 팔아야 되는 이유는 세금 때문에 파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딱 그거죠. 연말에 250만 원 공제받기 위해서 그 기본 공제 내에서 파는 경우 아니면 난 반드시 지금 팔아야 돼라는 결정을 할 이유는 이 주가의 부분, 그러니까 많이 올랐냐 더 떨어지느냐 이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고 이 돈이 필요하냐 안 하냐의 문제지 세금을 아껴준다고 해가지고 갖고 있는 주식을 무조건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나 마침 팔려고 그랬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고 그만큼의 유입은 있을 겁니다. 어차피 팔 거면 세금도 아끼자. 그리고 그 돈을 바로 쓸 게 아니라 무언가 어디에 묻어놔도 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게 적용이 될 텐데 그렇다면 그게 딱딱딱 이게 아구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네. 마침 주식을 해외 주식을 팔려고 했어. 그리고 그 판 돈을 당장 쓰진 않아도 돼. 묻어놔도 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만큼의 여유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해외 주식을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식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 이후에 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또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1분기에 팔면 양도세를 뭐 100% 감면, 2분기에 팔면 80%, 60% 이런 식으로 차등 적용한다는데 그것까지 아구가 맞으려면 과연 희망하는 대로 그만큼 주식을 팔아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도라는 게 결국에 그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서 거기에서 이제 네. 꺼집어내야 되는데 반대로 그냥 이렇게 내가 해줄 테니까 따라와라고 하면은 이게 상품이 안 될 확률이 높죠. 그죠. 그냥 뭐 제도만 생기고 진행이 안 되는 네.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다. 저러면 이제 증권사들이나 저런 거 만드는 서비스 구축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네. 그런 것도 이제 사실은 되게 낭비고요. 그러면은 지금 그 리턴 계좌 말고도 네. IMA라는 게 또 있어요. 네. 이게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IMA 계좌는 쉽게 얘기해서 증권사가 원금을 보장해주고 고수익을 이제 고수익이라고 하면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계좌입니다. 여기에 돈을 넣어놓으면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주는데 원금도 보장이 돼. 다만 그 원금 보장의 조건이 증권사가 정해놓은 이 상품의 만기를 지켜야 됩니다.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7년 정도로 설계가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상품들은 뭐 2년에서 3년짜리 요 정도예요. 그러면 원금도 보장되고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 그러면 할 법도 한데 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 수익일 뿐이다. 4%를 추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못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빵프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놓고 봤을 때 이게 기업금융, 기업들이 필요한 뭐 채권이라든가 여기에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의 뭐 벤처, 스타트업 이런 데들이 크지를 못하는 이유가 아이템이 그렇게 썩 확실하게 성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아니면 투자들을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돈들을 좀 흘러들어가게 만들자. 다수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어디 바구니에 기금 같은데 크게 형성이 되면 이걸로 공급을 해주고 100개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는데 한두 개만 대박 나도 여기서
손해 본 거 다 복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거기에 그렇게 수익을 내려면 기다려야 되잖아. 돈 빌려줘 놓고 한 달 만에 회수하거나 뭐 1년 만에 달라 그러면 안 되니까 의무 만기를 정해 놓자. 그래서 최소한 2년, 길게는 7년으로 가르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놓고 그걸 다 버텼다. 그러면 100개 기업에 투자해서 한두 개는 분명히 대박이 났을 테니까 그중에 일부를 돌려주자. 그래서 고수익을 목표로 하고 너희들 증권사들은 그거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그냥 대기업 채권들로만 100%를 꽉 채우면은 고수익 못 주니까 아주 위험한 기업 금융에 한번 들어가 봐. 이런 식으로 하고 다만 중간에 누가 나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페널티를 줘라. 그러면 이제 잘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컨셉에서 나온 게 IMA예요. 그러면 아 그래 2년은 내가 돈을 묻어놓을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좀 고수익을 추구를 할 수 있겠네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안 되면 이자가 뭐 보장을 해주냐? 그런 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2년 동안 버텼는데 7년 동안 버텼는데 마이너스는 안 나겠지만 원금만 받는 정도. 원금만 받는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수익이 잘 났다고 쳐요. 잘 났다고 치는데 발생하는 이 수익이 10만 원, 20만 원이면 원금이 작으면 문제가 없죠. 근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 이제 노후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또 중간에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 왜냐하면 자 1년, 짧게는 뭐 2년, 길게는 7년치의 수익을 한꺼번에 몰아서 받아요. 근데 이 몰아서 받은 게 이제 며칠 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 배당소득으로 보자. 아 배당소득. 배당소득으로 확정졌어. 이걸 양도소득으로 볼 거냐, 배당소득으로 볼 거냐, 막 이걸로 따지는데, 배당소득으로 봐. 그러면 우리 이자, 배당, 이 금융소득은 1년에 2천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1,000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전액소득으로 잡혀서. 이게 1억이라는 돈, 뭐 목돈이 들어가가지고 1년이 아니라 2년, 3년, 5년, 7년 이렇게 묵혔다가 한꺼번에 받으면 그 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지고 수익이 잘 나면 잘난 대로 건강보험료가 더 폭증할 겁니다. 그러니 대단히 신중하게 이 건강보험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 수익이 훨씬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들은 진짜 조심하시는 게 이거는 뭐 분리과세를 해준다거나 뭐 그런 거는 선을 걷어요 나라에서. 아니.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 그럼 왜 해요? 그러니까요 내 말이. 이거 그러니까 왜 해? 원금 보장? 원금 보장 그냥 하면서 채권 사지. 네. 뭐. 그러니까요 제 말이. 왜 만들까? 왜 만들까? 이거를 활성화되려면 저 IMA라는 계좌를 그냥 비과세나 아니면 과세 이연이나 분리과세가 되는 뭐 연금저축이나 IRP 안에 또 그 계좌 안에 계좌로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면 그건 좀 고민할 법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몰아서 받아가지고 이게 수익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 나오는 건 내 잘못이 아니라 뭐 중간중간 이거 안 좋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중간 배당도 검토를 해본다 이런 쪽으로 처음엔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이미 증권사나 이런 금융기관 협의가 끝났고 한 번에 몰아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더라고요. 이건 왜 해? 그러게요. 이걸 배당소득으로 가게 되면은 뭐 큰 돈을 넣기는 참 어렵고 정말 어려워요. 많이 넣으면 뭐 진짜 뭐 몇백 수준 넣어보라는 얘기인가? 네. 근데 그 의미도 이거 없을 의미가 것 없어요. 같은데. 근데 이게 1호, 2호가 완판됐거든요. 네. 주로 50대, 60대가 가입을 하셨대요. 저는 이거 원금을 보장한다니까. 전 불안전 판매라고 봐요. 이게 원금 보장되고 은행 예금보다 고수익 나옵니다. 아 고객님 2, 3년 정도는 안 써도 되는 돈들 있으시죠? 그럼 묻어놓으시면 이건 무조건 원금 보장입니다. 사실상 원금 보장이 아니라 무조건 원금 보장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목표 수익률 4%도 충족을 하게 최대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 그래요? 하고 들어가기가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수익이 잘 나서 받았을 때 몇 억씩 집어넣으신 분들이 갑자기 그 이듬해 건강보험료가 확 올라갔다? 이건 누구의 멱살을 잡을 거냐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번지만 뒤로 이제 손해를 보는 그 구조가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 안 있을 돼 것 있고, 같다. 은퇴나 자영업자분들은 좀 주의를 한다고 그렇죠. 했지만 은퇴하신 분들 특히나 이제 피부양자로 얽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소득 없는 걸로. 반대로 근로자들은 괜찮아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첫 번째 건강보험료 걱정은 일단 없다. 네. 하지만 이 정도의 리스크, 만기를 보유한다라는 제약 대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이 어느 정도냐? 7년 동안 주식시장에 무언가 지수의 상품에만 묻어놓더라도 7년 내내 내가 샀을 때보다 가격이 떨어질 리는 없잖아요. 중간에 예를 들어 지금 IMA가 7년짜리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 8%입니다. 내가 지금 돈을 묻어놓고 S&P 500이나 쉽게 얘기해서 그런 지수형 상품에 묻어놓고 8년 동안 단 한 번도 8% 구간을 초과한 적이 없다면 이건 시장이 붕괴된 거죠.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 나는 7년 묻어놓을 거야. 8%를 기대해라고 할 거면 S&P 500 같은 데다 7년 난 묻어놓을 거야 라는 각오로 똑같이 들어가고 8%를 초과할 때 그때 얼마든지 나오셔라. 네. 그거면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그 중간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건 페널티도 없고 원금 보장은 안 되지만 스스로 그 원금 보장의 조건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증권사들도 이 정도 기간에 이 정도 상품 구성이면 원금 보장이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충분해. 내가 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거는 저거 있네. 뭐 의무 그러니까 깨지를 못 하는 거죠.
거죠. 중간에 떼질 못합니다. 깨면은 이제 페널티를 먹어요. 그러니까 페널티가 어느 정도? 그때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IMA도 이게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청약을 받거든요. 1호, 2호. 그러면 그 1호 안에 들어온 자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금들이 예를 들어 100억이다. 네. 이 100억이 원래 3년 만기인데 1년 반쯤 지나니까 손해를 조금 봐가지고 98억이야. 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간다. 100만 원 넣으신 분들은 98만 원 플러스 보수 이런 것까지 떼고 손해를 보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네. 중간에 수익에 따라서 이 가치에 따라서 원본의 가치에 따라서 마이너스를 볼 수 있다. 그럼 어차피 손해도 같이 보는 거고 의무 기간까지 채우면 원금 보장도 되는 거라면 네. 그냥 나 혼자 하면 되겠네. 나 혼자 하면 돼요.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네. 저도 이걸 왜 하나? 그럼 이게 만들어진 어떤 뭐 이유나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그 기업금융, 우리나라의 그 스타트업이라든가 큰 그림은 그겁니다. 벤처 이런 것들이 뭐 애플도 어디 저기 차고에서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이런 벤처나 스타트업에 흘러가는 기업금융이 이들이 돈이 필요하면 할 수 있는 방식이 어디 벤처 캐피탈 혹은 은행에서 대출 받기. 그런데 다 고금리고 안 좋은 요건들 고를 수 있는 대상들이 몇 개 없으니까 우리도 은행에 대출이 필요한 개인이 갔을 때 은행 아니면은 뭐 신용도 안 좋은 대부업체 선택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업금융을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출발은 했지만 그게 작동을 하려면 저기에 돈을 넣으시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있어야지 아무런 혜택이 없잖아요. 원금 보장 말고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취지로 시작한 게 이제 중간중간 이제 우리 부서에선 이런 거 좀 포기 못 합니다. 저희 증권사는 이런 거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겠죠. 그렇게 아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혜택을 정부에서 줄 수 있는 건 세제 혜택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위험할 수는 있어요. 뭐냐면 불분명하거든요. 저걸로 인해 가지고 안 거치게 될 세수를 생각이 해보면 출시되는 금액을 딱 정해놓지 않는 이상은 1년에 증권사들 1년에 요만큼만 딱딱하고 요만큼만 모집해. 그리고 기대 수익에 따라서 절세되는 그러니까 나라가 못 걷는 세금들도 발생을 하겠죠. 그게 어느 정도인지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니까 함부로 뭐 절세를 해주겠다 이런 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 안에 넣을 수 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뭐 IRP 계좌나 뭐 연금저축 계좌나 그 안에 넣어가지고 이미 있던 제도로서 절세가 가능하도록 이걸 좀 고민을 해야지. 저것만 저렇게 덜렁 내놓고 나중에 가서 그런 원망들은 이제 무슨 수로 감당을 하려고 그러는지 그건 좀 이게 모르겠어요. 안 팔리면은 아마 뭐 또 다른 식으로 뭐 이렇게 개선안이 나오거나. 그게 문제예요. 지금 하겠죠. 1호, 2호는 이미 사셨거든요. 이게 네.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네.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그분들은 나중에 피해를 입게 되면은 나는 몰라서 이렇게 가입했는데 일단 그래서 IMA도 이런 목소리라든가 이런 게 커지고 할 실익이 없다 막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보완책이 나오면 그때 합시다. 그때 보고 지금은 하지 마셔라. 항상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네. 조금 좀 리스크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또 이제 연초면 항상 또 연말정산 시즌이고 네. 그러면 이제 ISA, IRP 뭐 해가지고 연금저축 펀드 뭐 다양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네. 뭐 ISA가 제일 좋다. 이거부터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은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이 순서가 있을까요? 투자 순서? 일단 목적 자체가 조금 다르죠. ISA 같은 경우는 단기적 비교적 최소한 3년 이후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에 또 네. 3년 동안 굴릴 만한 돈을 활용하기에 좋은 계좌이고 연금저축이나 IRP는 퇴직연금 개인 퇴직연금 계좌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입니다. 되게 네. 오랜 먼 미래를 대비해가지고 저축하는 투자하는 목적에 가까운 그런 계좌다. 물론 한 짧게 쓸 수도 있어요. 이쪽이 약간 편법을 발휘하면 연금저축이나 IRP도 그냥 나는 그거 장기 목적이 아니라 단기 절세 목적으로 쓸 거야 라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일단 이 계좌들의 컨셉은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 짧게 뭐 한 3년, 뭐 네. 길게 뭐 한 10몇 년 이상으로 이제 크게 구분하면 수 된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단기를 굳이 안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네. ISA를 안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저는 ISA는 무조건 만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계좌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ISA라는 계좌 자체가 그냥 어떤 비과세 주머니예요. 이 주머니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데 이 주머니로 쌓여져 있는 동안에는 이 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안 물려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예금 1년 만기, 2년 만기로 가입하고 받을 때는 세금을 떼고 받잖아요. 그리고 해외 뭐 ETF,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거 말고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나 뭐 채권형 ETF나 이런 것들은 샀다가 팔았을 때 차익이 생기면 차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 15.4%를 뗍니다. 그리고 그게 연간 1,000을 넘어가면 건보료의 영향, 2,000을 넘어가면 세금의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게 부담인 건데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도 고민 이런 것들은. 근데 이 ISA 안에서 이걸 샀다 팔았다 하게 되면 팔 때 그런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그럼 언제 내느냐?
되느냐? 이 ISA라는 주머니 껍데기를 벗길 때 야, 네가 가입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샀다 팔았다 한 것 중에 수익은 얼마고 손실은 얼마고 이걸 합쳐가지고 순수익은 얼마야? 그거에 대해서 과세를 할게. 방식은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이거 초과한 부분에 오 수익 많이 났네. 그럼 세금을 거둘 텐데 그래도 9.9%로 분리과세. 그러니까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주 심플해요. 이 금융상품에서 나오는 세금은 내가 이걸 깨주세요라고 했을 때 발생한 순수익에 대해서 많아봐야 9.9%구나 라고만 기억하면 되지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 걱정하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예금이든 적금이든 한 2, 3년 정도 3, 4년 정도 돈을 굴릴 건데 라고 하면 세금 떼는 계좌에 넣을 필요 없이 여기서 굴리시는 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품이나 종목들은 세금이 붙는 것만 해야겠네요. 그런 게 좋고 그것도 있어요. 국내 주식을 넣을 필요가 사실 없잖아요. 근데 작년 7월 1일에 이게 바뀌었거든요. 네.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손실도 나중에 손익통산을 할 때 쳐주겠다. 아 나는 S&P 500에 투자를 해가지고 플러스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어딘가에서 난 마이너스로 이걸 수익을 줄이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국내 주식으로 마이너스가 많이 날 것 같은 기대가 있다면 거기서 투자를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가 많이 날 걸 기대하고 투자를 왜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의미는 없긴 해요. 그렇다고 하면 밖에서 손실이 난 걸 이 안에도 집어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그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네, 거기에 현금만 집어넣고 현금으로 사고 팔아야 되니까 어차피 세금이 없는 국내 주식형 펀드라든가 아니면 국내 주식이라든가 뭐 아니면 채권의 직접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기 때문에 넣었을 때 효율이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저게 연 2천인가요? 예. 연 2천? 납입하시면 연 그러면은 2천. 예를 들어 뭐 내가 지금 한 연봉 한 5천 정도 되는 직장인이라면 네. 이래나 저래나 투자를 2천 이상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럼요. 그러면 그냥 저기에서 국내 주식을 하든 뭘 하든 그냥 하면 되겠네요. 하면 되죠. 하면 연봉이 되죠. 높지 않으면. 네, 연봉이 높지 않으면 하면 되고 연봉이 만약에 높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리고 연봉이 높고 내가 노후를 조금 준비한다 그러면 뭘 고민해야 되냐면 나중엔 결국 건보료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네. 세금 싸움이고 ISA를 만들어 가지고 이 좋은 점은 뭐냐? ISA가 만기가 됐을 때 나오는 돈 있죠. 네. 3년 이 의무 만기가 됐을 때 쌓였던 돈 나오게 되는 그 돈은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한도 없이 넣을 수 있어요. 네. 연금저축이나 IRP는 원래 연간 1,800만 원까지밖에 못 붙고 그걸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야 되고 이러는데 어쨌든 이 계좌 안에 그냥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연금저축과 IRP 이 계좌의 장점은 뭐냐면 앞서 설명드린 ISA와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유지를 할 때 이 계좌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그 안에서 샀다 팔았다를 해도 세금이 없어요. 네. 나중에 이걸 연금으로 받거나 깰 때 세금이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건보료나 나중에 노후에 이런 세금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서 굴려라. 왜 건보료 걱정도 없냐?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냥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그 기타 소득으로 보거나 이거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안 미쳐요. 네. 그러니 목돈을 나중에 차곡차곡 모아서 운용을 하는데 세금 걱정, 건보료 걱정이 있다면 연금저축으로 많이 넣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1,800까지밖에 안 들어가. 그럴 때 이제 ISA를 옆으로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ISA로 모은 돈, 목돈이 쌓이면 연금저축 IRP에 붙고. 자, 이럴 때 이제 주의사항. 연금저축 IRP에 돈은 붙되 세액공제는 받지 마셔라. 네.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혜택이 아니다. 이건 족쇄다. 특히 연봉이 5,500 넘어가시는 분들은 13.2%밖에 못 돌려받고 이걸 만약에 깨면 16.5%를 토해내야 돼요. 그게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500만 원입니다. 1년에. 이걸 넘어가게 되면 16.5%로 과세를 세율이 또 올라가요. 이게 복잡하죠? 문제가 그겁니다. 복잡하다는 거. 우리가 노후에는 얼마의 돈이 필요할지 몰라요. 유연하게 자금을 막 여기도 꺼내고 저기도 꺼내야 되는데 꺼내려고 해서 보니까 1년에 1,500 넘었으니까 세금 많이 내셔야 돼요. 얼마나요? 예전에 세액공제 받은 거 있죠? 그거보다 더 많이요. 이러면 약이 올라요?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거 세액공제 받은 이 돈은 언젠가 연금으로 받을 때 다시 내야 되는 세금이라서 감면이 아니라 잠시 보류해둔 세금이다. 그냥 지금 혜택 못 받아도 내시고 세액공제 받지 말고 이거는 그냥 비과세 통장으로 잘 굴리다가 내가 필요할 때 그냥 꺼내 쓰자. 페널티 없이. 그러면은 계좌가 있고 연말정산 서류 떼려고 할 때 그게 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진을 마라. 그렇죠. 그거 체크를 안 해버리면 됩니다. 그게 쉽지 않네요, 근데. 당장 내가 한 100만 원, 200만 원 네.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내라, 생으로. 생으로 내세요. 그거 만약에 그걸 돌려받아서 재투자하실 거라면 하세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때 환급금이 300만 원 받았는데 그중에 100만 원은 내가 연금저축 때문에 받은 환급금이야. 그럼 100만 원 딱 떼가지고 이걸 다시 재투자한다면 이건 의미가 있어요. 세액공제를 해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과세 이연을 해주는 게 지금 소득세 안 거둘 테니까 그 돈 잘 투자해가지고 너의 노후를 위해 써. 네. 그런데 연말정산 때 환급금 받으면 그거 다 어쩌냐고요. 결국은 다 소비해버려요. 그 말인 즉슨 늙은 내가 내야 될 세금 지금 땡겨가지고 젊은 내가 홀랑 써버리는 겁니다. 지금 세금 부담을 할 능력이 큽니까? 늙어서 세금 부담을 할 능력이 큽니까? 당연히 지금 부담할 능력이 크니까 그거 세액공제가 그냥 달콤하고 끝나는 거 아니다.
미래에 낼 세금 땡겨온다고 생각하고 그거만큼 다시 재투자하실 거면 하시고 재투자할 생각 없고 그냥 나 소비할 거야 그러면 받지 마셔라. 그런데 사실 IRP나 뭐 연금저축, 연금펀드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세액공제 용으로. 소득공제, 연말정산인데 된다고 해가지고 뭐 300, 600 뭐 이렇게 막 맞춰가지고 하시는 분들 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반대로 세액공제를 안 받을 거면 안 만들어도 그만인가요? 아니면 꼭 만드는 게 좋은가요? 만드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여기에서는 일단 비과세 구역이다. 이 네. 구역은 이 계좌를 깨기 전까지는 세금을 걷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장기 투자를 할 거야. 근데 그게 국내 주식 이외의 자산이야.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S&P 500 지수에 매달 50만 원씩 넣고 싶어. 장기 투자해가지고 그 50만 원씩 넣은 돈이 10년 동안 6천, 뭐 20년 동안 1억 2천을 넣었는데 얘가 5억이 됐어요. 와 이제 룰루랄라 노후 때 쓰려고 일반 계좌에 넣은 돈을 꺼내 쓰기 시작하면 세금, 건보료 막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난리가 납니다. 그럴 때는 그냥 연금저축 계좌에 넣으면 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안 받으면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고 수익 난 부분은 그냥 16.5% 단일 분리과세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죠. 요렇게 쓰시는 게 가장 깔끔하고 늙어서도 걱정 안 하실 일이다.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한번 여쭤보면은 네. 예를 들어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운영하시다가 보통 이제 요즘 같은 막 집값 올라가면 그때 이제 다 깨가지고 집 산다고 막 하시거든요. 예. 그럼 연말정산 때 세금 뭐 세액공제 안 받았으면 문제 없나요? 크게 문제 없나요? 원금은 그대로 꺼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금부에 붙은 이자 있죠. 이 이자에 대해서만 16.5%를 과세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세액공제를 받았다. 네. 그럼 원금과 이자 전체에 대해서 16.5%를 너무 많이 떼가니까. 그냥 내가 받은 건 원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13.2%나 16.5% 받았잖아요. 100만 원을 냈다고 쳐요. 그럼 많이 돌려받아야 16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잘 쌓여있는 100만 원이 이자가 불어나서 200이 됐다. 세액공제 받았다고 치면 그럼 이 200에 대해서 16.5%니까 33만 원을 뜯어가는 겁니다. 내가 받은 혜택보다 더 많이 가져가. 더 많이 가져가니까 얘는 깨서는 무조건 손해인 계좌. 그러면 깨지 말고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연금도 1년에 1,500을 넘으면 무조건 손해. 불편하죠. 그러니까 세액공제는 안 안 받으면 받는 게. 괜찮다. 네. 오히려 내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친구들이랑 모였는데 세액공제 받은 친구들, 안 받은 친구들이 부러울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연금 저축, 뭐 연금 뭐 또 상품들이 막 많이 있는데 네. 가장 뭐 이렇게 좀 그나마 좀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고 뭐 이럴 것 같거든요. 저는 일단 좋은 것들은 연금저축, IRP, ISA 이런 것들은 연금만 따지자면 연금저축, IRP는 만드셔서 세액공제는 진짜 신중하게 하거나 받지 말라는 네. 의미고 그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연금보험 이런 거. 연금보험. 네, 연금보험은 구조 자체가 보험사에서 수수료를 떼가고 그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생각보다 많이 떼갑니다. 막 적게 떼도 막 10%, 진짜 적게 떼는 방카슈랑스 막 7% 이렇게 떼거든요. 일단 마이너스 10%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가 원금을 복구하려면 수익이 한 11% 이상 나야 되잖아요. 그것도 어렵고 그 왜 어려우냐? 네 돈이 투자되는 대상 자체가 장기 채권이에요. 보험사가 주겠다는 게 그 채권 정도의 금리로 복리를 주겠다는 건데 그럴 바야 채권을 하죠. 네. 그럴 바요. 내가 하면 되는 거. 그걸 굳이 이제 보험 상품으로 넘겨놓을 필요 없다. 그리고 연금 보험은 중간에 깨도 뭐 손해도 많이 발생하고 진짜 연금으로만 써야 되잖아요. 돈을 그렇게 꼬리표를 달아서 우리가 노후에 필요한 건 연금이 아니라 목돈입니다. 많은 돈. 내가 10이라는 자원 이거를 잘 관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100을 만들고 200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그때 그럼 이 200 만들어진 걸로 조금씩 꺼냈을까? 아니면 뭉탱이로 꺼냈을까? 그럼 그때 고민할 일이지. 이 10을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조금씩 나오게 만들어야지. 이걸 지금부터 정해놓고 그럼 연금보험 이렇게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내가 뭐 한 1억이 있어요. 네. 근데 1억을 가지고 나는 뭐 S&P 500을 살 거야. 뭐 이제 저기 ETF를 살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ISA에서 이제 국내 상장된 거를 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그냥 나는 그냥 투자를 할 거야. 직접 투자할 거야 하는 분도 있는데 일부러 그냥 미국 주식 직접 투자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다고. 나은 경우도 네. 있죠. 당연히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ETF니까 지수를 추종하는 게 오차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오차가 커서 막 똑같은 ETF 투자했는데 이게 수익률이 차이가 나면 이건 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근데 네. 없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은 세금인데 미국에 있는 ETF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상장된 거는 배당소득세 15.4%. 이게 연간 2천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네. 1,000이 넘으면 건강보험료에 영향.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미국에 있는 거에 직접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수익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얘는 그냥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나도 250만 원까지는 공제하고 나머지는 22%로 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깔끔하죠. 뭐 복잡할 것도 없고 다른 소득이 많건 적건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으니까. 그러니 실제로 내가 이걸 투자하는 기간과 그걸 꺼내 쓰는 시점이 언제고 어떤 방식으로 꺼내 쓸 것이냐. 나는 1년에 뭐 한 1,000만 원 정도만 꺼내 쓸 거야. 그러면 1,000만 원 중에 내 원금이 500 정도일 거고 500만 원만 수익일 거네. 250만 원까지는 세금 없고 나머지 250에 대해서 22% 내겠네. 그 정도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고 뭐 여기서 불리는 것보다 네. 편하겠네. 그러면 그게 나은 거고
목돈으로 쭉 해가지고 나중에 큰 돈을 한꺼번에 끊었을 거다. 그러면 이때 세부담이 크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약간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국내에 계좌를 1번 고려를 하셔야 되고 2번은 그럼에도 이거를 해야 되는 게 유리한 경우도 가끔 있어요. 뭐냐면 이건 이제 뭐 세무적으로 약간의 절세 기술인데 그 배우자한테 증여해가지고 배우자가 팔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 1년 정도 있다가 팔면 그건 이제 절세 혜택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목돈으로 한 방에 꺼내 쓰겠다 이럴 때는 자 연금저축이나 뭐 이 IRP 계좌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세금적으로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그 미국 주식을 뭐 굳이 ETF 같은 걸 할 거라면은 직접 투자를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굳이? 그 금액이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네. 라고 하면 이걸로 살 수 있는 미국 주식의 종류는 다양하지가 못하죠. 엔비디아 한 주도 못 사는데요. 어떻게 해요? 네. 그럴 경우에 나는 지수 투자할 거다. 그러면 ETF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그냥 국내 상장 ETF 국내, 하는 거를 그게- ISA에서 하는 네, 것도. ISA 하는 것도 괜찮죠. 깔끔하니까 세금이나 네. 이런 부분.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세금은 10%다. 그렇죠. 9.9니까. 네. 근데 괜히 이쪽 가면은 뭐 벌어도 하여간 20%도 내는 겁니다. 당장 돈 깨서 뭐 이렇게 쓸 일이 아니라면. 그렇죠. 그러면 약간 자산가들 분, 약간 뭐 소득이 높은 뭐 고소득자들 이런 분들은 그냥 차라리 그냥 직접 투자하는 게 직접 투자하는 게 속편할 수도 속편할 있다. 수 있습니다. 괜히 뭐 여기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이거는 아무리 많이 불어난다고 하더라도 특히 건강보험료가 제일 걱정이실 네. 거예요. 자산 많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직장 그만두고 이제 자영업이나 아니면 그 특히 뭐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 이제 퇴직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목돈 굴리는 거라면 건보료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칠 텐데 네. 같은 자산을 갖고 있어도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그건 재산으로 평가하지만 해외 주식으로 갖고 있으면 재산으로 평가 안 합니다. 이건 뭐 안 매기거든요. 그리고 이걸 팔았을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뭐 건강보료를 매기지 않아요. 그걸 갖고 들어온 돈을 어디에 둘 것이냐, 네.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오히려 더 속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월배당 ETF 이런 것들도 ISA 뭐 이런 거에 담아놓으면 좋은 건가요? 담아두면 좋죠. 사실 이제 매매 차익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월배당 ETF다, 국내 주식이다 관련된 거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를 않겠지만 월 배당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걸 네. 일반 계좌에 넣어놓으면 그냥 15.4% 계속 떼이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다 넣어놓으면 세금 안 떼고 그대로 받고 이 돈을 재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ISA에 넣는 게 좋죠. 돈을 꺼내지는 못하고. 네, 원금은 꺼낼 수 있어요. 아 그럼 그냥 배당 받은 만큼 원금을 빼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렇죠. 1억을 넣는데 여기서 배당금을 1년 동안 받은 게 1,000이야. 그러면 뭐 1억은 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연간 납입 한도가 2,000이기는 하지만 네. 그런데 얘를 뺀 걸 다시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출을 하는 건 이 돈이 꼭 필요할 때, 그럴 때 아니면 그냥 계속 굴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굳이 뭐 15.4%안 떼이고 그냥 그 안에서 계속 굴리는 용도로 그렇죠. 쓰는 것도 네. 나쁘지는 않겠네요. 네네. 채권 투자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한다 하시는 분들도 이런 계좌들을 쓰는 게 좋나요? 채권은 투자할 때 두 가지 전략이 있잖아요. 이 채권을 싸게 사서 중간에 비쌀 때 팔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있고, 그냥 이자가 높은, 쿠폰이 높은 이런 채권, 매달 혹은 3개월마다 한 번씩 많은 높은 이자를 주는 채권에 투자해서 만기까지 보유하겠다 하는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후자, 이자를 많이 받겠다, 그래서 뭐 트리플 B 정도 약간 위험한 이런 채권을 난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들은 ISA에 넣어놓을 의미가 있지만, 나는 국채 같은 거 막 1.5% 주는 이런 국채 사가지고 가격 오를 때, 즉 시장금리 낮아질 때 요거 10,000원에 산 거 12,000원에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차피 이거 일반 계좌에서 팔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ISA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죠. 오히려 돈이 묶이죠.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을 안 사라 정도는 또 따로 거꾸로 외워놔야 되겠네요. 그죠. 국내 주식, 국내 채권 직접 투자는 사지 마셔라. ISA. 그렇죠. 그리고 국내 주식형 펀드 ETF도 크게 의미 없으니 이런 것도 굳이 넣지 마셔라. 그 ISA에 연 2천만 원 넣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작년에 계좌를 만들었어요. 네. 25년에 만들었는데 안 넣었어. 네. 그리고 이제 26년에 그래 그럼 올해 4천 넣을까? 네. 하는 게 되나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거는 연도가 바뀌면 한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무 만기는 3년이라서 만 3년을 채워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한도가 늘어나는 건 2025년에 만들었으면 2026년이 땡 하고 넘어가는 순간 요 한도가 이렇게 2월이 돼요. 그래서 네. 12월 20일 날 만드신 분도 지금 한도는 납입 한도 4천. 4천이 돼요. 2025년 1월 1일에 만드신 분도 납입
가입한도 지금은 4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차 연말 되면 꼭 만들어야 될 통장 중에 하나가 ISA인데 또 작년에 놓치신 분들은 올해라도 꼭 지금이라도 만들어라. 만드세요. 그러니까 단점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딱히 단점이 없다. 예전에 있는 단점은 돈을 인출을 못하는 게 단점이었는데 그것도 해소가 됐으니까 네. 안 만들 이유가 없고 오히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신 분들은 그거 해소되고 3년 동안은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미리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절세를 하시는 게 좋죠. 그럼 여기서 3년 정도니까 6천만 원 정도는 이제 잘 굴리면 뭐 어쨌든 세금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금융 투자할 때 가장 좀 유리하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고. 다만 이제 미국 주식 개별 투자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안 되죠. 못 하죠 여기서는. 국내에 있는 그 ETF는 되는데 네. 맞아요. 그거 있어요. ETF 투자를 하려면 증권사에서 ISA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형태가 여러 개입니다. 네. 중개형 ISA라는 걸 만들어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자유로움으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도 ETF를 거래할 수 있는 ISA가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실시간 매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된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ISA는 증권사의 중개형 ISA로 만드셔라. 네. ISA는 또 다른 계좌들과 다르게 1인 1계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얘를 옮겨오거나 깨기 전까지는 다른 곳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갖고 계신 ISA가 은행이나 뭐 이렇게 다른 유형의 ISA가 있다면 증권사를 옮기시면서 ISA 중개형 ISA로 만드셔야지 뭐 ETF라든가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증권사를 바꿀 때는 가지고 갈 수가 가져갈 있어요. 그거- 상품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또 이것도 그럼 어떻게 좀 해요? 개선을 해줘야 돼요. 그럼 팔고 움직여야 됩니다. 깨고 가요? 깨고 아니죠. 안에 다 있는 걸 팔고. 현금화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괜히 또 수수료 나가네. 자, 이거 ISA를 갖고 계신 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거. ISA를 깨기 전에는 반드시 안에 있던 무언가는 다 매도를 해야 됩니다. 한 번쯤은. 왜냐하면 ISA를 깰 때 정산하는 건 자, 얘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에 발생한 수익이 얼마고 손실이 얼마예요를 따져요. 그럼 누적된 수익이 얼마고 누적된 손실이 얼마인지 이걸 따지는데 팔아야 되겠네. 네, 한 번도 안 팔았다. 예를 들어 매달 쫙 사가지고 1년에 2천씩 1억을 넣었어요. S&P 500을 샀어요. 와, 얘가 1억이 2억이 됐네. 수익이 1억이 났어요. 근데 안 팔았어요. 나는 장기 투자한답시고. 안 팔아서 평가 금액은 2억이에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깨버리면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빵원입니다. 한 번도 수익 실현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배당금 물론 찔끔 나왔으면 그건 잡히겠죠. 여기서 이렇게 깨버리면 전혀 세금이 없겠죠. 그 다음에 얘를 팔면 자, ISA라는 주머니를 베끼는 순간 얘는 일반 계좌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현금화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 계좌에서 판 거 5년 동안 버틴 이유가 없습니다. 팔면 그때 세금이 와장창 나와요. 그러니까 ISA가 만기돼서 깨기 전에는 반드시 수익이 난 거든 싹다 손실이 난 거든 팔고. 한 번씩 팔고 그 정리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싹 정리해서 최종 정산된 거로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 네. 때문에 먼저 깨면은 안 된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소장님이 또 저희랑 이제 상담자들 사연도 상담해 주시지만 사실 또 올해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돈 많이 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경제적으로 막 또 힘들어지는 게 당연히 뭐 되겠죠. 네. 그러면은 그 후자 쪽으로 안 가려면은 여러 가지 마음도 다잡고 해야 될 텐데 연초니까 한마디 뭐 덕담처럼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지는 원인과 이유는 다양합니다. 내가 투자 실패라든가 빚을 지는 경우도 있고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우리 가족들이 힘들어져가지고 네.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일단 돈 문제가 발생했다. 나 혼자 끙끙 앓으면 답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거는 저희 상담자들 하지만 어딘가에 그렇게 뭐 사연을 보낼 때가 있으면 하거나 기관에 요청을 하거나 그걸 찾아봐야지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고민해봐야 가장 그거거든요. 빚을 못 갚아서 지금 고민이에요. 이번 달에 100만 원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하는데 95만 원밖에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은 더 빌려서 얘를 갚는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연체를 막기 위해서는. 네. 그런데 실제로 답은 이번 달에 100만 원을 못 갚아? 그 구조적인 문제가 뭐지? 당신은 200만 원 버는데 300을 쓰고 있네요. 이거는 당장에 갚더라도 100만 원 어찌어찌 해결해도 다음 달에 못 갚고 그 다음 달에 못 갚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구조적으로 깨야 돼. 이런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돈 문제라는 건 내가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해봐야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밖에 답이 안 보인다. 생기면 반드시 주변에 널리 알리고 해결을 하시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오히려 일이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들키는 경우가 최악이죠. 들키고 맞죠. 답도 없어요. 그때는. 네. 너 회생해야 돼. 개인 회생밖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돈 문제가 발생하기 전 선택지가 있잖아요. 요걸 사고 요걸 팔까? 이게 문제는
문제라기보다 뭐가 더 유리한지 고민할 때도 여러 가지 선택지에서 질러놓고 나면 답이 없거든요. 그런 내가 어떤 재무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왔다라고 한다면 나보다 그래도 경험이 많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한테 반드시 조언을 구하면 최악의 선택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뭐든지 이렇게 질러놓고 어쩌죠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네. 항상 뭐 어쩌죠를 먼저 물어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지르셔야 됩니다. 이게 항상 모든 게 이게 선후가 바뀌면서 인생에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예. 이런 것도 이제 연초니까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소장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